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지창입니다. 자, 오늘은 김원일의 어둠의 혼 현대소설 8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의 어둠의 혼은 지금까지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나온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김원일 작가는 나온 적이 있죠. 이제 어떤 작품이 나왔었냐면 2011년도 9월 평가원. 2011년도 9월 평가원입니다. 여기는 이 9월 평가원에 잠시 눕는 풀이라는 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B형입니다. 여기에 도요새에 관한 명상 요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안 다뤄지는 작가는 아닌데 일단 지금 현재 어둠의 혼은 나온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서정인의 강의나 아니면 그 왜 손창섭의 비 오는 날 같이 이제 비극적이고 비참한 내용보다는 여기는 이 작품은 아버지하고의 어떤 갈등, 이제 아버지가 사회주의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빚어진데 마지막 결말에 가서는 결국 이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성숙의 과정에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여기는 이 작품이 앞전에 나왔던 그 작품들보다는 조금 더 평가원 코드에 맞겠다. 그래서 이 작품 여러분이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소설은 중간중간에 계속 과거의 상들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뭐 몇 해 전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거리도 많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 지문을 전체 지문을 다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전체 지문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되도록이면 시중에 나와 있는 변형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구할 수 있다면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게 시간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좀 여러분이 확인해가면서 풀어보는 것이 여기는 이 소설을 공부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일단 본문 지문에 충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이 작품 전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몇 해 전. 자, 이제 몇 해 전이라고 시작하니까 당연히 이거 과거의 상이겠지, 그지? 자, 몇 해 전 하고 시작하니까 요건 당연히 과거의 상으로 시작하고 있다. 과거의 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방되는 날만도 아버지는, 자, 아버지가 나왔어요. 읍내 사람들과 함께 장터마당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여름 한낮 태극기 흔들며 기세껏 독립만세를 불렀다. 재작년 겨울에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부터 아버지는 갑자기 집에서는 물론 읍내에서 살았다. 자, 그러면 해방되는 날만도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재작년 겨울에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피해 숨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밤중에 살짝 나타났고 얼굴을 보였다간 들킬세라 금방 또 사라졌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뭔가 지금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 되는, 사람들하고 눈에 띄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 그지?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좌익활동, 사회주의 운동. 이제 당시에는 이걸 좌익이라 그랬어. 그래서 좌익운동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사람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 공산당 이거와 관련된 뭐 그런 등등의 일을 한다 그러면 당시에는 지금도 난리가 나는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큰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는 이 집안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계속 갑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아 그러고 다니는지 어머니는 잘 모른다. 장터 마당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좌익질한다고 수군거렸고 순경이 자주 우리 집을 들락거렸지만 재작년 겨울부터 누구도 아버지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스스로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아버지에 관해서 그 사연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쌀은 털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숨어다니는 아버지의 요술을 두고 사람들을 쉬쉬하며 귀에 말을 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읍내 유식군 이모부님조차, 자, 여기 이제 이모부님이 하나 등장해. 어머니도 있고 이모부도 있고 이모조차 알지 못하는 체하면서 입을 봉했다. 봄철이 되면 꽃이 피는 이유를, 자, 봄철이 되면 꽃이 피는 이유를, 꽃이 향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모르듯 이 세상에는 아직도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았다.
자, 여기서 내가 나왔으니까 이 소설은 몇 인칭? 1인칭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1인칭이라는 거 알겠고, 여기는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건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세상 모를 일이 많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직은 여기는 이 주인공이 미성숙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주인공이라는 걸 여기는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런 주인공을 내세움으로써 사실은 여기서 보여지는 비극성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 요거 나중에 다시 정리해 줄게. 미성숙한 주인공이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자, 다시 또 과거회상입니다. 그러니까 몇 해 전에서 과거회상에 또 과거회상을 보태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간 거야. 나는 아버지와 들로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다. 자, 지금 아버지와 들로 산책을 나간 적이 있으니까 이때는 아버지가 나가기 전이었지. 안개도 자욱한 초여름 새벽이었다. 이슬에 바짓가랭이를 적시며 아버지와 나는 들길을 걸었다. 종달새가 새벽부터 하늘을 날며 맑은 소리로 울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아버지가 아직 떠나기 전이고, 요렇게 다니면서 요렇게 자연을 만끽하고 있던 요런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 배경묘사가, 여기는 이 배경묘사가 아직까지는 지금 집에 어떤 걱정이나 우한, 근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현재와 대비되는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지금 배경이 아버지는 풀잎에서 뛰어오르는 청개구리를 한 마리 잡더니, 자, 여기 청개구리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 청개구리는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어쨌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 청개구리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버지의 분신이에요. 아버지의 분신. 그러면 왜 아버지의 분신이냐? 좀 더 읽어볼게.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청개구리의 빛 고운 연두색 등판이 반들거렸고 얇고 흰 백가죽이 팔락거렸다. 아버지가 말했다. 요 꼬마 놈은 날마다 높이뛰기 연습을 한단 말이야. 자, 여기는 요 꼬마 놈은 날마다 높이뛰기 연습을 한대요. 자, 높이뛰기 연습을 한대. 하늘을 향해서 높이뛰기 연습을 한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하늘을 향해서 높이뛰기 연습을 하는 거니까 하늘을 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 실현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청개구리가 하늘을 향해 뛴다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상 실현의 노력인데, 결국에 이것이 실제로는 실현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사실까지 요렇게 연결이 된다고. 좀 더 읽어볼게. 읽으면 뒤에 나오니까. 첫날은 반뼘 정도 뛰지만 이튿날은 조금 더 높이 뛰거든. 한 달쯤 뒤면 한 뼘쯤 뛰고 두 달쯤 되면 두 뼘쯤 뛰고 그 다음 날은 그럼 나중에는 하늘에 닿겠네요? 아니지.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늘에 닿아보려고 뛰지만 하늘에 닿지는 못해. 왜냐하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늘이 뭐냐면 여기서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상인 거야. 그 이상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 그만큼 실현이 그만큼 어렵다. 끝이 없으니까 실현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청개구리는 죽을 때까지 뛰겠네요? 그렇지. 죽는 날까지 날마다 높이뛰기를 하지. 왜 그런 연습을 해요? 그건 아버지도 몰라. 청개구리만 하겠지. 그러면 결국 죽는 날까지 높이뛰기를 하고 있는 게 결국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가 되는 거야. 결국 이것은 결국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아버지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랬거든. 죽는 날까지 열심히 사회주의 운동을 하지만 결국에 이루지 못하고 죽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전달했어요. 자, 중량 나오고요. 그 다음 99, 100. 나는 벌써 100까지 세웠다.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 어머니가 지금 집을 나갔어. 나는 장터마당으로 가는 다리 쪽에 눈을 둔다. 나무다리는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사람들이 지나갈 땐 삐그덕 소리를 낸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생각해봐. 이렇게 바닥이 숭숭 뚫려 있고 지나갈 때마다 삐그덕 소리를 내는 것이 혹시나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까? 계속 엄마를 바라보게 하는 이유이고, 이건 결국 나의 불안정한 내면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면 심리와 관련이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달구지가 지나갈 땐 찌걱거린다.
다리 건너에 산 만수등생이 볼록한 배로 혼자 제기차기를 한다. 녀석 집도 우리 집만큼 가난한데 오늘 저녁밥은 오지게 먹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배가 볼록하니까 볼록한 배가 졸랑거린다.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하고 생각해본다. 어머니 말처럼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탓이다. 자,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탓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나이에 어렴풋하게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가장으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거지. 결국 이 모든 가난의 책임은 아버지한테 있다고 본 거야. 집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 먹을 것도 사주고 나 재밌는 것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가 지금 없어요. 아버지는 농사꾼이 아니요 장사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월급쟁이도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 아버지는 떠났다 요런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 울음소리가 들린다. 누나가 운다. 누나와 분선이가 쪽마루에 걸터 앉아있다. 누나는 집이 떠나가라는 듯 큰 소리로 운다. 자, 누나는 집이 떠나가라는 듯 큰 소리로 울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건 당연히 이유가 여기 지금 어머니가 집에 없기 때문이죠. 그죠? 결국 이 울음소리는 뭐와 관련이냐면 이 집안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죠? 비극적 현실과 관련이 있겠네. 그래서 여기는 이 큰 울음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엉거춤 일어선다. 허리를 굽혀 마당에 지나갈 때 다리가 떨린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다리가 떨리는 이유가 뭐냐면 밤이 됐는데 장독대 옆에 있는 대추나무가 귀신 같고 막 뒤에 뭐가 막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내가 미성숙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보여줍니다. 어리니까 마당에 나면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야. 장독대는 벌써 어둠이 내렸다. 뒤쪽 대추나무는 귀신꼴이다. 곱슬한 머리카락을 풀어친 채 무섭기를 들게 한다. 어두워진 뒤에 대추나무를 보자. 열흘 전날이 떠오른다. 자, 열흘쯤 전날이 떠올랐어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뭐가 시작되냐면 자, 열흘쯤 전날이야. 여기서 다시 과거 회상이 시작됩니다. 다시 또 과거 회상이에요. 과거 회상 속에 다시 과거 회상이 들어있고 막 그런 거야. 지금 이게 됐죠? 밤이 깊어 잠이 들었을 때였다. 담을 타놓고 들어왔는지 순경 둘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신을 신은 채였다. 순경은 소스라쳐 일어난 어머니의 가슴팍을 장총부리를 들이대며 소리쳤다. 조민세 어디 갔어? 여기서 조민세가 당연히 누구겠어? 아버지 이름이겠죠. 그죠? 아버지겠죠. 이 방에 있는 걸 봤는데 금세 어디 갔냐 말이야. 이년아, 내 서방 어디 숨겼어?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위협하고 있다는 거 보이죠. 그죠? 근데 단순히 지금 위협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봐. 순경은 어머니의 멱살을 들이쥐고 소리쳤다. 다른 순경이 어머니의 허리를 걷어찼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여기는 이 공권력의 폭력성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호각 소리가 집 주위 여기저기 들렸다. 여러 순경이 집안을 사사 뒤졌으나 끝내 아버지를 잡지 못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오지 않았다. 순경들은 애꿎은 어머니만 데리고 지서로 갔다.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순경들이 떠나자 우리 오누이는 갑자기 밀어닥친 두려움으로 당연히 밀어닥친 두려움이 있겠지. 왜냐하면 집에 엄마하고 지금 엄마하고 있는데 어른이 없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부모 모두가 집에 없는 상황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엄마가 끌려갔잖아. 머리채 잡힌 채로. 그날 밤 누나는 큰 소리로 울었다. 누나의 울음이 무섭기를 덜어주었다. 누나가 울다 치어 잠이 들었다. 분선이와 나는 서로 껴안은 채 밤새 소리 죽여 흐느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 봐라. 누나의 울음기가 무섭기를 덜해주었어. 그런데 누나가 이제 잠이 들었으니까 그 울음소리가 안 들리니 이번에는 분선이와 내가 서로 껴안은 채 또 울어. 자, 이렇게 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무서움을 덜어주려고. 즉 정리 한번 해볼게. 울음으로. 자,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울음으로 무서움을 쫓아야 하는. 자, 울음으로 무서움을 쫓아야 하는. 조금만 더 똑바로 쓸게요. 자, 다시 울음으로
무서움을 쫓아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여기는 요 장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뒤 갑니다. 울기를 잘못했다면 분선이 나는 기절했을 거다. 무서워서. 봉창이 환해질 때까지. 봉창이 환했다는 건 아침이 됐다는 얘기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울며 새온 그날 밤의 두려움은 지독했다. 죽어뿌리라 어디든 콱 죽어 말아 뿌리라 라고 얘기했어. 이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생각해봐. 누구겠어? 그래, 아버지를 두고 속말을 되짚었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겠지, 그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냥 단순히 싫은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몹시 강한 원망, 아버지에 대한 몹시 강한 원망을 알 수 있어요. 강한 원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할게요. 순경들이 뜬금없이 한밤중에 밀어 저 집안을 뒤졌다. 그러던 날 밤 나는 아버지가 믿다 못해 원수로 여겨졌다. 이튿날 학교 갈 생각도 않고 늘어져 누웠을 때 어머니가 지서에서 풀려났다. 이모님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니 얼굴이 피멍이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꺼져가는 소리로 아버지와 순경을 두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제는 순경들이 집안으로 밀어닥치지 않을 거였다. 숨어다니던 아버지가 수산이 장태서 순경에게 잡혔다. 자, 그렇게 숨어다니던 아버지가 수산이 장태서 순경에게 잡혔대요. 그런데 그 뒤에 하는 생각이 더 기가 막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들은 우리 집을 빨갱이 집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린 나이에 오히려 아버지가 죽으면 이러한 시련과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가 죽으면 오히려 시련과 고난에서 자, 다시 시련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여기는 이 작품의 비극성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겁니다. 야, 누가 아버지가 죽는 걸 원해? 근데 여기는 이 주인공은 그런 생각했다니까? 아버지가 죽는 걸? 자, 어쨌든 그랬습니다. 마지막 문단. 대추나무 뒤쪽 하늘은 짙은 보라색이다. 자, 이 보라색은 이제 뒤에 이제 시라는 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두려움과 관련이 있거든. 두려움과 관련된 색이거든. 계속 갈게. 나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손톱에 들이는 봉숭아 꽃물도 담벼락 같은 맨다라미도 코스모스의 보라색 꽃도 싫다. 어머니 젖꼭지 같은 색깔도 싫다. 보라색은 어쩐지 아버지가 바깥에서 숨어다니며 하는 그 일과, 자, 아버지가 바깥에서 숨어다니며 하는 그 일과 어머니의 피멍든 모습을 떠올리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 보라색이 싫은 이유인데, 이것이 보라색이 싫은 이유죠. 보라색이 싫은 이유가 되겠어. 됐죠? 싫은 이유가 되겠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여기는 이 가족의 고통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가족의 고통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좀 더 갑니다. 말라붙은 피와 깜깜해질 징조를 보이는 색깔이 보라색이다. 옅은 보라에서 짙은 보라로 세상의 모든 형체를 어둠으로 지워 끝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밤이 온다는 게 두렵다. 그러면 자, 여기는 이 어둠과 밤은 결국 당시에 여기는 주인공이 겪었던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부정적인 현실을.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세상에 밤이 있음이 참으로 무섭다. 밤이 없는 곳이 있다면, 자, 그럼 이 밤이 없는 곳은 뭐겠니? 그렇지. 전쟁이 없는, 이념 대립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란 뜻인 거야. 평화로운 곳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곳에 가면 그 땅에서 살고 싶다. 나는 환한 밝음 아래 놀다 그 밖은 세상에서 잠자고 싶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총살당할 것이다. 작년에 지서로 잡혀간 젊은이들도 밤에 총살당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총살을 당한다고 추측을 했는데 결국엔 총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소설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후 얘기야. 이후에 아버지는 결국 총살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총살을 당하고 이때 죽었던 아버지의 시신을 이모부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여기서의 이제 깨달음이 있겠죠.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게 되냐면 결국 본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요걸 깨닫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게 뒷내용은 이렇게 된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 과정이 결국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장소설적 성격이라 그래. 성장소설적 성격이랍니다. 어린 나이에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에 대한 어떤 깨달음, 배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 이런 걸 이제 성장소설이라 하고요. 성장소설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전체 내용 좀 정리할 텐데 이게 공간이 비좁으니까 1번 문제 아래쪽에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이 소설에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했다는 거야.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 결국에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념 대립의 문제, 이념 대립의 문제. 자, 그런 이념 대립의 문제와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가족의 상황에 국한하여. 됐죠? 그렇게 해서 서술해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함으로써 뭐하냐면 이 두 개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비극성을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다. 비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여기는 이 소설은 중간중간에 역순행적,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취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이거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사건의 전말이나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건 왜 이랬고 저건 왜 이랬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특히 아버지의 성격, 아버지의 어떤 성격이나 인물됨 이런 것들을 역순행적 구성의 과거의상을 통해서 요 역순행적 구성의 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소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시간대가 계속 바뀐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하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여기 주인공으로 내세운 요 효과,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 소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장소설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소설 8강의 김원일의 어두름의 호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좀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